자, 한번 봅시다. 3번,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장 총칙, 제1근로권. 자, 근로권의 법적 성질. 근로권에 관해서는 헌법 32조의 조문 밑에 근로권의 파상적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주로 나오지만 판례 문제가 나올 때도 있죠. 판례 문제 나오는 것은 바로 근로권의 법적 성질이 뭐냐, 자유권이냐 성주권이냐 하는 것인데, 옛날은 이 자체를 가지고 많이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랬는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바로 근로권에는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이 모두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모두 있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근로권의 내용을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즉 바로 이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근로기회 청구권이겠죠. 일자리를 가지는데 고용에 관한 권리. 그다음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관한 권리,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바로 선정권적 성격만을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선정권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고, 세금을 낸 국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유권은 국가 이전의 천부 인권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한테나 적용되도록 하는 권리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한테 인정 안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안 된다 겁니다. 근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다 중요해야 된다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바로 이제 이렇게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생존권적 성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인정되지 않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바로 자유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기 때문에 이거 분리할 수 있으면은 자유권적인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만 외국인한테 보장할 건데, 그 성격 자체가 구분이 안 되고 근로조건 자체가 자유권과 생존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하는 법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 어떻게 취업 기회를 보장할 때는 내국인한테 우선권을 주더라도 차별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법에서도 국내 근로자를 모집하고 난 뒤에 모집이 안 되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만약 이걸 자유권에 본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먼저 뽑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고 해서 뒤에 뽑느냐, 차별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바로 생존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가진 너희들한테는 보장되지 않다 그죠. 그렇지만 일단 채용되고 난 뒤에 외국인 근로자를 하더라도, 더 나아가지고 불법체로 외국인 근로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겁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뭡니까? 헌법 32조의 조문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 것이죠. 근데 이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긴 하는 이런 내용은 생존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인정된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서로 불법체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로권의 내용은 보통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기회 청구권과 근로기회를 갖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청구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근로기회 청구권만 근로권이다. 생활비 청구권은 사회보장권의 내용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권이다. 근로권은 바로 근로기회 청구권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 32조에서는 이런 이제 근로권의 파생적인 내용, 바로 이제 직접적인 내용은 근로기회 청구권이지만 그 근로기회를 보장받는 그 내용도 적정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근로권에 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바로 이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정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고용 정진, 적정임금 보장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가 있고 노력해야 한다.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죠.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죠. 적정임금제를 하도록 권고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각종 근로조건 보장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3, 4번에서는 여자와 연사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하는 내용이 있다 겁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법에 따로 없습니다. 물론 개별 법은 있죠. 고령자 고용 촉진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든가 있지만 헌법의 근로권의 파생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5번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보장한다. 그런 이제 이렇게 국가유공자라든가 상위군경,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서는 취업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이 부분이 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질문들이 틀린 질문으로 자주 나오고 있고, 다음에 좀 약간 어렵게 나오는 것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런 장이 헌법 34조에 규정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넓게 본다면 노동법의 일부분이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사회보험법이죠. 사회보장법이죠. 그리고 우리 헌법 구조에서도 바로 이런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 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장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 2, 3, 4, 5번의 이 조문 자체. 다음에 이번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어제로 5인 이상들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고,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뭡니까?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은 10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5인 이상 대업 사업장은 전면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그죠? 그러면 상시 5인 이상이냐, 상시 4인 이하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후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은 총인은 한 달 동안 총인은 나누기 한 달 동안의 가동일수, 휴일 뺀 일수 이 말이겠죠. 우리 산재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를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14일이죠. 직접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면 적용. 1명 미만 사업장 적용하지 않죠.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1차 산업은 4인 이하는 적용하지 않죠. 그때 상시는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가지고 계산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달 동안 사용한 평균 근로자 수를 가지고 산정한다. 한 달, 1개월. 다만 이거는 이제 개념상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예외를 둬가지고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의 가동일수 동안에 개개일마다 사용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냐 5명 미만이냐를 가지고 5명 이상인 날이 가반수가 되면은 적용, 반수 이하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정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사업으로 한다. 한 달 일별로 4인 이하로 사용한 날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사업으로 한다. 딱 2분의 1이면은 적용 사업으로 안 한다 이거죠. 반대로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2분의 1보다 많으냐 적으냐. 많으면 적용, 각하나 적으면 적용 사업이 아니다. 그다음에 산정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모든 근로자를 다 포함되죠. 혹시 뭐 기간제든 단시간이든 일용직이든 불법체로 외국인 근로자이든 파견 근로자이든 다 포함한다 겁니다. 다만 파견 근로자는 우리 법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는데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즉 파견 근로자는 파견 회사에서는 그냥 일반 근로자이고, 사용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파견 근로자이죠. 그래서 파견 근로자는 파견 회사의 상시 근로사에 포함시킨다 겁니다. 그래서 사용 근로자,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어차피 상시 근로자 수는 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파악하니까 그때 파견 근로자는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참고로 우리 파견 사업은, 그러면 파견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느냐 적용 안 되느냐는 뭡니까?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파견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항상. 왜?
그렇죠. 파견 사업의 허가 요건이 그거죠.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있을 것. 우리 반면에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허가 요건이 없었죠. 어차피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거니까 이런 착취 문제가 이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책에 없는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해되면 좋지만 처음 공부한다든가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된 사람들은 책에 정리 안 되고 안 됐지만 내가 추가로 하는 내용들은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추가로 하는 내용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5가지 지문을 다 맞출 때 필요한 내용이지 기본적으로 3가지 지문을 확실하게 맞춘 데는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다 알아두면 좋지만은 지금 당장 다 소화시킬 역량이 안 될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들만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최종 정리 강의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고 다 된 사람들은 충분히 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책이 없지만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같이 한 번 더 기억해 두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참고력만 알아두고 핵심적인 책에 나오는 내용들만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